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저는 진행을 맡은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무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제 5월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한 밤만 자면 그다음부터 뭐 2학기가 시작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될 텐데요. 어떻게 상반기는 마음에 드셨는지요? 계획을 세웠는데 또 이래저래 다니다 보니까 또 플랫하게 납작하게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모쪼록 아쉬운 일이 있으면 또 하반기에 6월부터 한밤 자고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자, 잠실 나루역에 위치한 서울 책보고에서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5월도 오늘이 지나면 이제 한 밤만 자면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상반기는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요? 아쉽거나 좀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다 날려버리고 한밤 자고 6월부터 다시 출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잠실 나루역에 위치한 서울 책보고에서 한 달에 한 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월 마지막 하룻밤을 남긴 5월 30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라디오 항상 처음 시작하는 오프닝 퀴즈 저희가 드리고 있죠. 오늘의 한마디, 책 속 한 구절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 책으로 좀 열어볼까 합니다. 이 책은 부끄럼 출판에서 2020년에 나왔고요. 정영욱 작가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라는 책 중에 저희가 좀 좋은 얘기 뽑아봤습니다. 남을 위한 착한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좋은 사람이 될 것을, 그래서 살아갈 것을, 이 책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 보면 책 표지가 어떻게 보면 내가 검정색 이렇게 그림자를 안고 있고 그림자 또한 나를 안아주는 그런 책 표지를 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타인과 함께 어울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좀 뒷전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 책은 나를 가꿀 시간과 장소는 따라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일이나 타인이 우선시 되어버린 당신,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도 또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도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언제나 자신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결국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보다 유연하게 흘러가기 위해 차근차근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얘기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정영욱 작가의 책, 요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부끄럼 출판사, 힌트는 2020년 1월 6일 발간된 책이고요. 정영욱 작가의 책입니다. 책 표지에 이렇게 그림자랑 나랑 안고 있는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책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요, 이쪽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밑에 나가고 있죠? 예. bmcom.kr young@bmcom.kr로 정답, 그리고 성함, 연락처, 주소, 여러분의 개인정보 굉장히 소중하니까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서울책보고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짜잔! 이 책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운영하고 계시죠. 아마 서울책보고에서 가장 핫하게 많이 모신 작가님이 아닌가 하는데요. 윤성근 선생님의 책 헌책방 기담 수집가, 이 책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책 제목을 아시는 분은 bmcom.kr로 bmcom.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첫 번째 코너지요. 책으로 읽는 영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배우를 꿈꿨지만 꿈만 꾸는 남자, 서울책보고 백민철 대표 모시고 영화를 보는 책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백민철 대표님. 영화배우를 꿈꿨구나. 꿈꿨어. 꿈만 꿔. 연기도 했었어요. 진짜? 연기처럼 날아가 버린? 아니, 연기 배울 때 네. 정말로. 진짜로? 내가 연기를 예전에 그 유명한 김범수 씨한테 배웠었어요. 가수 김범수 씨한테 연기를 배웠어요? 이범수 씨. 정말로.
안 되게 믿네. 볼만했겠다. 제자였다니까. 아, 진짜요? 3개월 배웠어요. 단기 속성반으로 음. 대학 들어가려고. 맞아요. 아, 정말. 네. 그래서 성과는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저는 원래 연출을 전공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연기하려고 그러다가 안 된 친구들이 연출한다 그러더라? 아니, 원래 연출도 연기를 해야 돼요, 연출도 해서.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예, 얼굴로 승부하는 비디오형 연기파가 될 뻔했었던 백민철 대표님과 함께 영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다 이거지? 아니야. 알았어. 사랑해요. 예. 네. 자, 6월이에요. 6월은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제 내일 한밤 자고 나면 이제 6월인데 6월에는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오늘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6월은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6.25 그렇죠. 전쟁을 한국 전쟁이 생각할 수 있었죠. 있고, 예, 현충일도 있고. 네. 근데 지금 또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랑 네. 또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런 지금 같은 시대에 말도 안 돼, 전쟁이 진짜. 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올해 이번 라디오의 주제를 한번 전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 긍정적인 건가요? 아니야, 그건 아닌데 네. 우리가 지금 5월 29일이 UN 평화 유지군의 날이에요. 아, 그렇군요. 5월 29일. 그래서 오. 저희가 28일 그 바로 전날 그 유엔이 말하는 어떤 평화와 그 청소년들이 생각했던 평화에 대해서 포럼이 책보고에서 진행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행사도 있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쟁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되게 현실적인 전쟁과 관련된 영화와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좀 현실적이라고 하면 네. 그걸로 사실은 무기 팔고 이래서 득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전쟁도 하나의 비즈니스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것도 있고, 그래서 군수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늙은이들이 선택하고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목숨을 잃는다 이런 얘기. 그래요. 좀 슬프겠지만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슬프진 않아요. 책은, 그래요? 준비한 책은 우주전쟁.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준비했던 책은 우주전쟁. 다행이다. 휴. 다행은 아니에요. 이 우주전쟁이란 책 알아요? 몰라요. 처음 봤어요, 오늘. 이 영화도 있어요. 우주전쟁? 똑같은 제목으로 우주전쟁이라는 책도 있는데 오. 톰 크루즈 나오는 거. 그래요? 2005년에 나왔던 톰 크루즈 나오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한 2005년작 우주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책의 원작이에요. 어허. 근데 이 책이 더 놀라운 거는 네.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이. 진짜요? 네, 125년, 그러니까 1898년에 쓰여진 책인데 125년? 네, 이 작가 하버트 조지 웰스가 SF에 되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19세기 말에 우주전쟁에서 보면은 로버트도 나오고 네. 레이저 광선도 나오고 막 그런 지금 하나는 그런 SF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와요. 모든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주제나 소재들이 여기에서 많이 다 따왔어요. 와. 그리고 이 작가는 그 당시 때 타임머신 그 80만 년 전으로 가는 타임머신이라는 걸 생각해내서 그때 책이 나와요. 125년 전에. 그 투명인간 그런 와. 개념들 지금 우리가 SF의 모든 주제나 소재에 쓰는 것들이 이 작가 하버트 조지 웰스 작품들에서 많이 지금 따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 작가가 되게 예술적이나 그런 흥미로운 작가가 아니에요. 이 작가는 되게 사회 비평 의식이 되게 센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못하겠다. 나는 우주로 갈란다. 이렇게 하신 아니, 건가요? 이 사회주의자면서 되게 반전 활동가, 전쟁을 되게 반대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회의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되게 이 책에 담는 예언가적인 역할도 많이 했었고, 네. 이때 당시에 보면은 그 독일이 되게 군사 강국을 되게 많이 세계대전 전에 군사 대국을 막 꿈꿔하고 있었고, 예. 영국은 지역 식민지, 제국주의적인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비판하면서 이 책이나 본인의 책들의 어떤 그런 은유적으로 되게 비판이 되어 있어요. 그런 책들이. 우주 전쟁이면 근데 우주에서 뭔가 쏘거나 할까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펑펑 뭐 이런 여기서는 거? 외계인이 침략을 해요, 지구에. 아하. 화성인이 지구 침략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제국주의에 유럽들이 지금 뭐 예전에 뭐 포르투갈이나 그래, 스페인이나 125년 전이면. 뭐 인도라든지 저쪽 아프리카 쪽, 남미 쪽 다 침략했었잖아요. 제국주의 네. 한다고. 그 서구 미개한 그 맞아요. 그들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우리도 일본
식민지 그 논리가 다 미개한 사람들을 문명화시키고. 문명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고, 뭐 예전에 타임머신 같은 책에서는 그 주인공 두 명이 부르조아하고 프로테리아 계급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어떤 그 노동 계층의 되게 이제 악화되는 그 노동 그 현실, 사회적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되게 담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되게 신기하죠. 예, 저는 일단 125년,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막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천과학관을 팔로우해서 잘 보고 있는데, 보면 뭐 우주 보고 막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의 굉장히 작은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도 그 우주에 대한 생각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125년 전에 120, 그죠. 그거를 어떻게 상상을 하고. 로버트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 이게 책이 이제 영화가 1953년에 원래 영화가 됐고, 예. 그 영화를 스티븐 스필버그가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2005년에 이제 톰 크루즈, 다코타 패닝, 거기에 또 팀 로빈스,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거든요. 다 우주 같구나. 그리고 나레이션이 모건 프리맨이었을 거야 아마. 나레이션 했던 게. 네, 그때 엄청난 이제 블랙버스터급 영화였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런 블랙버스터급 영화라기보다 약간 재난 영화 정도 느낌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흥행은 어느 정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영화가 이제 헐리우드에서는 영화를 만들면 제작비가 나오잖아요. 네네. 제작비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 불 정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자기 영화 제작비 수익은 자국 내에서 다 뽑아요. 아하. 그리고 나머지는 월드와이드로 해가지고 수익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불 이상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고, 국내는 근데 그렇게 한 300만 명 그 당시 때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보지는 않았네. 이름값에. 네. 대표님께서 막 이렇게 몇 억 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키 있어 보이는데. 아주 있어 보이나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흥행은 안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초호화 캐스팅이었네요, 이 영화가 진짜. 지금 벌써 2005년도 영화인데 지금 봐도 SF나 그런 CG 기술이 되게 뒤처지지 않았어요. 지금 봐도 되게 훌륭하고, 그리고 그 스티븐 스필버그 얘기로 좀 가면 거기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전쟁과 관련돼서 영화를,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되게 유명한 영화. 신들러 리스트? 오, 맞아. 신들러 리스트. 그렇죠. 예. 신들러 리스트도 원래 책이 원작이에요. 신들러의 고백인가라는, 정확하게 뒤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네. 호주에 있는 그 분이 정말 그 사례를 걷고서 어떤 작가한테 이게 구술로 전달돼가지고 쓴 책이 그게 영화화된 거예요.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대인인 건 알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를 찍는데 처음에 안 찍으려고 했었대요. 신들러 리스트도. 왜냐면은 홀로코스트가 담겨 있고 객관적으로 하니까. 찍을 수 없다. 같은 유태인의 그 어떤 심정으로 이게 자기가 객관적으로 영화를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못 찍었었는데, 그 영화도 보면은 되게 드라마적인 요소인데, 그 전쟁 영화들이,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보면은 대부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저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되게 드라마틱한 그 리얼리티즘을 되게 추구하는 드라마적인 연출도 하고, 쭈라기 공원이나 완전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인디아나 존스나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우주전쟁 같은 블랙버스터 같은 것도 연출을 해요. 근데 되게 상반되죠. 네. 저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연출은 그런 블랙버스터보다 드라마적인 연출을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리얼리티하고 되게 현장감 있게. 근데 이 우주전쟁에서는 아까 같은 그 블랙버스터적인 그런 액션들도 있는데, 보통 SF들은 외계인이 갑자기 이렇게 침공을 해요. 네. 그러면 막 국방부에 다 모여. 맞아. 걔네들은 막 엄청 안전한 벙커에 다 둘러앉아갖고 정장 입고. 걔네들이 누구고 왜 침략을 했는지 정체를 밝히고 맞아, 있다가 맞아. 나중에 이제 걔네들을 무찌르고 되게 해피엔딩으로서 미국은 역시 강대국이야. 우리가 지켰지롱, 막 이게 이렇게. 전형적인 게 이제 아마겟돈이나 네네네네네. 뭐 인디펜던스 데이 맞아, 같은 맞아, 거. 맞아.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의 우월감 같은 맞아. 거를 은유적으로 이제 애국 그런 걸 이제 뭐 하긴 위대한 하는데, 아메리카 막 이러면서. 이거의 책과 영화는 그런 클리셰를 다 무시해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일단 외계인이 침공해. 그리고 외계인이 침공을 하는데 거기서 트라이포드라고, 네. 그 125년 전이에요. 네. 트라이포드라고 산발이 예. 세 발 달린 외계 괴물이 인간들을 계속 공격을 해요. 쏘면서 미사일을. 그냥 공격을 하면서 거기에서
톰 크루즈가 주인공이니까 네. 딸을 데리고 아들하고 같이 도망 다니면서 그 다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선, 어떤 그 사람들의 인간상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아무래도 전쟁이고 내 가족을 지켜야 하고 최우선으로 이게 괴물들을 쫓아서 막 피해 다녀야 하면 내가 우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적이고. 주인 각각의 어떤 그 등장 인물들의 어떤 행동 경향에 대한 어떤 그런 성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그 영화에서는 액션과 함께 보여줘요. 그럼 모건 프리먼 아저씨는 어떤 나레이션을 하세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지만. 여기서 우연히 그거를 기억이 나는 게 되게 영화 첫 장면에 뉴스가 나와요. 네. 그 침공을 했잖아요. 예. 침공을 했는데 처음 그 화성인들이 이제 침공해서 이게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세상에. 우연히 깜짝 놀랐어. 저도. 우크라이나를 먼저. 네,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영화 첫 장면에. 우크라이나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거 이제 책의 배경은 런던인데 영화에서는 이제 미국이었죠.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는 역할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외계인의 정체를 알 수도 없고 막연한 공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망다니고 하는데 저게 뭐야 이럴 텐데. 이게 2005년이었어요. 그때 미국에서도 이 막연한 공포가 되게 무서운 게 그때 2005년이면은 미국에서는 9.11 테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9.11 테러가 2001년도인가 났었으니까 아마 4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그런 막연한 공포, 불안한 공포를 아마 잘 또 그런 걸 또 잘 살렸었고, 그리고 여기 내에선 제가 그때 당시 기억이 나는 게 보다가 되게 허무했어요.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보면 정말 허무해요. 해피엔딩이 아닌가 보죠?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이라기, 외계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통적인 클리셔. 지구방위대들이 출동해서 외계인을 물리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어디로 이제 했는데, 외계인들이 갑자기 힘을 못 써. 갑자기 죽어. 예. 영화에서. 예. 왜 그런가 이제 그때 당시 보는데 죽었어. 근데 죽은 이유가 이 지구상에 있는 미생물하고 바이러스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감염돼서 죽은 걸로 나와. 로봇이요? 외계인들이. 너무 황당해. 근데 그때 당시는 황당했는데 네. 지금 코로나로 생각해봐. 지금으로서는 아무 이상하지도 않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때 당시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18년 전에 그러네요. 봤을 때는 결말이 너무 허무했거든. 근데 책도 허무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아니 그때 원작에서는 아니 외계인이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냥 다 끝나. 너무 허무해서 결말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지금 생각해보면 화성에 무슨 외계인이 있어 하는데 지금 이거 뭐냐 앨런 머스크 이런 애들 보면 막 화성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책이 그렇게 125년 전에 그런 되게 대단한 미리 예측을 하면서 이런 장치들을 다 썼다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공의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은유적으로 아까 영국과 유럽들의 제국주의적 그런 이제 식민지 침략에 대한 거를 되게 은유적으로 나타낸 책인 거고, 그게 이제 영화되면서 아까 이제 기존에 있던 책을 원작으로 하지만 원래 53년에 만들었던 영화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다시 현대로 재해석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봐도 그런 SF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훌륭한 그런 영화와 책이에요. 우주전쟁. 사실 이제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인풋이 많이 되니까 아웃풋도 엄청 많아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SF나 이런 게 굉장히 장르 문학이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엄청 막 잘 안 읽고. 요새는 SF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렇죠. 뭐 SF가 담겨 있는 뭐 어션 테일즈 같은 그런 잡지, 그리고 시선 같은 어션 테일즈라고. 최지천 박사님께서 이제 중축이 돼서 SF에 있는 모든 글들이 단편부터 실려 있는 개간 1년에 4번 나옵니다. 계절마다. 요거 개간지네. 이제 어션 테일즈라고 지금 이제 이건까지 나한테 굉장히 재밌어요. 네. 네, 저주토끼 정보라 선생님도 거기에서 이렇게 먼저 딱 이렇게 픽하시고, 그리고 시선이라고 있거든요. SEASON. 이거는
그 이명현 천문학자, 예, 이명현 선생님을 기준으로 과학 갈다에서 나온 잡지인데요. 과학 SF 분야가 엄청나게 세밀화돼서 카테고리가 확 나눠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더라고요.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책을 골라온 또 우리 백민철 선생님도 굉장히 훌륭한 예, 시선을 두고 있다. 칭찬. 칭찬이? 네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책 뒤에 보면은 지금 요 책은 아, 우리 여기 지금 서울책 보고 있나요? 서울책 보고에 3권이 있어요. 아, 3권 있어요. 3,000원. 다 똑같아요. 세계사도 우주전쟁을 3번 일으켜도 10,000원이 안 돼. 아. 여기 책 뒤에 보면 네.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을 담장이 둘러쳐진 인류만의 안전한 주거지로 간주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우리는 배웠다. 그러네요. 우주 공간으로부터 느닷없이 덮칠지도 모를 보이지 않는 선이나 악을 우리는 결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결코 예측할 수 없다. 여기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세균,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이런 소설을 쓰고 진짜. 네, 했는지 참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주는 전쟁도 네. 어떻게 보면 땅덩이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구상에도 부동산 싸움이고. 사실 전쟁이라는 게 네. 용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전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태어날 때부터 이제 뭐 취업 전쟁, 우리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많이 쓰죠. 취업 전쟁, 뭐 마케팅 전쟁, 맞아, 맞아. 또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육아 전쟁. 전쟁부터 뭐 취업 전, 아까 뭐 대학도 입시 전쟁, 맞아, 맞아. 다 어떤 그 전쟁의 어떤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삶에서 전쟁이라는 이야기들을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 그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일어나기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침략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과정은 보지만 사실 어떤 시작 저참을 보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침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침략을 하겠죠. 맞아요. 모든 전쟁이 다 그래왔잖아요. 여태까지 지금 맞습니다. 전쟁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도 마찬가지고 땅을 좀 더 달라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땅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뭐 6.25도 마찬가지고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것도 뭐 독일의 폴란드 침공도 시작된 거니까 여러 가지 침략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도 지금 그것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오는 전쟁과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전쟁들에서는 그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치열한 것만 보고 있고 사실 거기서 희생되는 거는 실제나 현실이나 사실 사회적 약자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만 좀 희생이 되는 결국 남는 거 없고 서로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죠. 뭐 골프전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5일에 대한 어떤 패권으로 시작이 됐던 거지만 사실 서로 남은 건 없잖아요. 맞아, 어떻게 보면. 맞아요. 다 맞아. 희생됐던 것들은 뭐 어린이, 일반 시민, 여성들 그런 힘없는. 그렇죠. 맞습니다. 우주전쟁 책을 시작해서 굉장히 크게 시작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미시적으로 가다 보면 참 우리의 얘기가 아닌가 하는 우리도 생각이 지금 들어요. 아직 분단 국가, 유일한 분단 그렇죠. 국가고 사실 뭐 계속 뭐 미사일 뭐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감증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불감증으로 또 그러나 보다서 별로 크게 그런 뉴스에 개의치 않다 보는데 언제든지 사실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할 거라고 그냥 다들 누가 알았겠고. 진짜 누가 야 21세기에 전쟁 막 이랬는데 원래 그게 안 됐으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러시아가 먼저 선빵을 쳐가지고 중국이 먼저 참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피셜로 얘기되듯이 사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좀 크게 우리랑 상관없는 우주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급작스럽게 여기 지금 서울 책보고까지 현실까지 와버렸어요. 예, 삶이 전쟁이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전쟁 어쨌건 우린 지금 다 살아남은 생존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그 임재범 씨 노래 보면 전쟁 같은 사랑 또 사랑도 열심히 사랑도 해보고 전쟁이고 다 모든 건 전쟁입니다. 다 모든 거에는 평탄한 게 없어요. 맞습니다. 열심히 해서 살아남고 그렇죠. 또 책에 대한 얘기들도 예 치열한 이 책 세계에서 살아남은 책들에 대한 것도 또 우리가 선별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네 시작은 엄청 창대하나 그 끝은 미미한
하지만 우리들에게 딱 왔을 때 딱 나의 얘기인 아까 책 그런 말이에요.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네. 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 책보고에 있는 헌책방에 있는 책들도 되게 전쟁같이 살아남아서 여기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그럼요. 왜냐면 아, 서점들의 책들이 1년에 책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잖아요. 예, 몇십만 권씩 나오는 그 책 그렇습니다. 중에서 7만여 종이 나옵니다. 어찌됐건 누군가한테 선택을 받아서 그 책이 읽혀진 거고 그 책이 팔려서 헌책방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도 채 안 돼서 그냥 폐기되는 출판사로 다시 반납이 돼서 맞아. 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 책 보고 있는 이런 책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모든 전쟁 같은 걸 치열한 거기에서 살아온 책들입니다. 잘한다. 잘해? 엄청 잘해. 예, 우주 전쟁에서 체계 전쟁까지 이 모든 책에서 살아남은 생존 북들이 있는 이곳은 서울 책보고입니다. 서울 책보고의 백민철 대표님과 함께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전쟁 이야기, 우주 전쟁 책과 그리고 영화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생존자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생존에서 찾아뵙죠.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지요. 이번 시간은 책과 헌책방, 쑥노을의 최종규 선생님과 함께하는 헌책방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책방 이야기 나눠주실 최종규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단아하게 아름답게 하고 오셨어요. 네. 선생님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조금 타신 것 같은데. 이제 네. 해가 네. 일찍 뜨고 오래 가기 때문에 예. 해를 좀 먹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네요. 아니 이런 주옥 같은 말들 어떻게 하신다. 해를 좀 먹었습니다. 내 몸도 먹고 그죠? 네. 얼굴도 먹고. 요즘은 그러면은 그 헌책방을 찾아다니거나 하는 걸로 해를 드셨습니까? 책방도 다녀왔고요. 네. 책방을 다녀오고서는 시골집 바깥마루에 앉아서 해를 먹으면서 책먼지도 조금 닦아주고 네. 고스란히 나무 냄새도 맡고 책 냄새도 맡고 그렇게 지냅니다. 최종규 선생님 욕하세요? 여기요. 욕이요. 군대에서 조금 쓰고서는 네. 더 쓰고 싶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면 항상 볕이 가득한 책 먼지도 닦고요.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한번 나중에 화를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런 욕망에 들끓습니다. 부디 그러지는 말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최종규 선생님과 같이 떠나볼 헌책방은 어디일까요? 어디로 가볼까요, 선생님? 들판에는요 이슬이 맺혀요. 들판에 이슬이 맺혀요? 네. 바다에는 이슬을 닮은 동그란 알이 있지요. 뭐죠? 뭘까요? 멍게? 성게? 아주 먹고 싶은 거 얘기가 제가 뭐가 있을까요? 알이 있다? 동그란 고니, 알탕. 이슬하고 닮은 구슬이. 이슬하고 닮은 구슬이다. 조개? 뭐죠? 그래서 그 한자말을 네. 제 나름대로 바다구슬로 가리킵니다. 바다구슬. 여러분 맞춰보세요. 뭘까요? 바다구슬? 나 자꾸 해산물센터 노량진 수산시장이 생각나지? 이렇게 하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진주입니다. 진주! 진주. 선생님 돈이 된다고 얘기하셔야지 금방 맞췄을 텐데. 진주. 그럼 오늘 펄로 갑니까? 네. 예, 경남 진주로 떠나는 헌책방 여행이군요. 선생님, 진주에도 헌책방 유명한 곳이 있나요? 유명이라고 하면은 이름 가한 곳도 여러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헌책집이 있는 곳들은 서울이나 부산, 광주, 대구처럼 큰 고장만이 아니라 네. 진주나 청주처럼 교육대학교가 있는 곳에 헌책집이 꽤 많았어요. 맞아. 진주는 그 경남대가 있죠. 예, 경남대도 예. 있고 진주교대가 교대가 유명하지. 맞아. 청주도 청주교대가 있고. 예. 그렇구나. 이거 굉장한 팁이네요. 그죠? 교육대가 네. 있는 데는 어쨌건 왜 족보라고 하는 것들이 내려오고. 그래도 이제 네. 교대가 있는 고장에서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더라도 책을 보던 사람들이 많아서 예전부터 헌책집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교대가 있는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셨어요. 그렇죠. 다른 대학교 앞에는 헌책집이 없어도 네. 교대 앞에가 있는 고장에는 있다고 해서 진주도 한때는 16곳 가까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 많던 곳이 꽤 줄고 그래도 여럿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예전에는 즐겨찾기라는 이름을 쓰다가 즐겨찾기? 예.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이런 막 과일이 잔뜩 얹어져 있는 팥빙수로 팔 것 같은 그런 커피숍 이름인데 네. 즐겨찾기. 이제는 형설 서점으로 이름을 바꾼 그 곳이 하나가 있고 형설 서점. 예. 네. 또 하나는 진주를 가로지르는 냇물이 있어요. 네. 그 냇물 곁에 동훈 서점이라고 있습니다. 동은 서점. 동훈 서점. 예. 동훈 서점. 예, 그럼 오늘은 즐겨찾기에서 형설 서점으로 바뀐 곳 그리고 진주 냇가 옆에 있는 동훈 서점 이렇게 두 군데를 가볼까요? 네. 네. 자, 그럼 먼저 형설 서점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주에 있는 형설 서점 즐겨찾기는요. 순천에 있는 형설 서점이라고 하는 다른 헌책집이 있어요. 그곳하고 친구 사이예요. 아, 그래요? 그 두 분이 나이가 같으면서 순천에 있는 분한테서 책을 배워서 진주에 열었죠. 아, 그렇구나. 약간 자회사 모회사 같은 그런 느낌이네.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름만 같이 쓰고 둘은 이제 다른 책집인데 여기 진주에 있는 형설에 가면은 여기도 그렇지만은 먼저 주머니를 좀 두들겨 채우고 네. 오늘은 얼마를 이 집에서 책으로 바꿀까 하고 생각하면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종교 선생님도 항상 서울 책 보고 오실 때 나는 출연료 다 주지 마라. 어차피 여기서 다 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방 배낭 한가득 가져가시잖아요. 예. 여기도 책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진주 형설에는 가까운 때에 나온 책도 있지만은 꽤 묵은 책들도 꽤 제법 있어요. 여기에서 사지 못한 책 가운데에는 이를테면 보물섬 같은 만화 잡지가 있는데 보물섬 기억나네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소년 챔프에 버금가는 우리나라 국산 잡지 아닙니까? 그 어린이들 봤었던? 네. 그래요. 예. 예전에는 그래도 5만원, 10만원쯤이면 살 수 있었으나 요새는 그 돈으로 어림도 못하는 값이 되어서 보물섬이요? 네. 보물섬이요? 네. 우리 라면 받침으로 쓰고 그랬던 그 보물섬이 한때는 진짜 아주 보물 사랑받아서 어디에서나 쉽게 살 수 있었지만은 네. 이제는 그렇게 사랑받던 만화책, 만화 잡지가 그야말로 쉽게 버려져서 다시 사려면은 목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테크. 아무도 모르는 재테크. 한정판이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형설 서점에는 여기 돈을 두둑하게 들고 가서 네. 보물섬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 보물섬 같은 만화 잡지가 아니더라도 일제강점기에 나온 그 우리 말 걸고 얽힌 그런 드문 책이라든지 그리고 여느 새 책으로는 이제 유통이 되지 않았던 책들 그리고 제가 사전이란 책을 쓰다 보니까 조선총독부에서 나왔던 여러 교과서라든지 얽히는 책들 그리고 진주하고 경상도에서 나온 그쪽 옛 이야기나 살림살이를 다룬 그런 것들도 이제 군에서 나온 작은 책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발자취를 찾을 책을 보려고 그 즐겨찾기 형설서점에 가죠. 예. 그 즐겨찾기가 되어 계십니까? 예. 형설서점. 그럼 여기는 그러면은 순천에 있었던 형설서점 주인장과는 처음에는 그냥 거기서 배워왔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배워서 진주에 여셨죠. 그렇군요. 또 뭐 형설서점 얽힌 얘기가 있을까요? 형설서점에 가면은 언제나 사장님이 왔어 하고 알고 계세요. 부르시는데 네. 근데 맨날 책만 볼 텐데 또 책만 보나 하고 그 소리를 하시죠. 또 와서 책 보냐고. 오랜만에 왔으면 네. 살아가는 이야기도 좀 하고 음. 어떻게 지내는지도 하고서 맞아요. 책을 좀 보면 안 돼서 네. 그렇게 말씀을 여쭈셔서 예. 죄송합니다.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책 보러 오시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아무튼 한두 시간은 책을 보지 않고서는 인사도 잘 안 하다 보니까 네네. 사람이 재미없다고 핀잔을 좀 듣습니다. 어쨌건 그러면은 형설 서점하고 거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드문드문 가지만은 그러니까 한 해에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두어에 한 번 이렇게 가는데 네. 근데 16대는 됐습니다. 와, 그 15년, 16년 형살서점도 오래된 서점이네요. 20회가 넘었죠 거기도. 와, 그래요? 예. 그럼 좀 손님들은 좀 계시던가요? 형설 사장님도 조금 안타까워하시는 대목이 진주에도 대학교라든지 그 글 쓰시는 분, 향토사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네. 그런 이제 묵은 재미있는 책을 보러 잘 안 오신다고. 아. 오히려 진주나 경상도하고 얽힌 게 없는 저기 전라도 시골 구석에서 온 최종규가 맨날 온다. 그런 좀 진주에 있는 분들이 사가면 죽겠는 책을 사간다고. 그래서 싫어하신 걸 수도 있겠어. 몇 해 앞서 거기서 산 재미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네. 아마 47년이었나 그때 나온 47년이요? 책인데 네. 47년인가 52년인가 52년 같네요. 진주 프린트사라는 이름으로 진주 프린트사. 고등학교 교과서를 하나 산 적이 있어요. 오. 그런데 그 고등학교 교과서가 워낙 그때 종이가 없어서 네네. 해방지부터 한국전쟁 언저리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들이 거의 이제 미국에서 거저로 준 종이로 많이 찍었거든요. 오. 그런데 그렇게 거저로 줘도 종이가 모자라서 네. 그 책을 이제 교과서를 꾸몄는데 속에 보니까 지도더라고요. 지도에 예, 지도 교과서를 찍은 거구나. 표지만요. 오. 지도를 잘라서 진주 프린트사라는 곳에서 표지로 붙였어요. 오. 근데 그 지도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전쟁 때 그 네. 여러 나라에서 참전을 했잖아요. 네네. 네덜란드 지도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지도에서. 그 네덜란드 이제 해양 지도였는데 그 뒤에 그거를 이면제 활용처럼 아하. 그 자국이 고스란히 있어서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우리한테만 있는 그 우리 역사는 예, 출판과 책 지역 역사일 수 있겠다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아니 진주에서 네덜란드 해양 지도를 볼 줄이야. 그것도 교과서 예. 표지를. 표지로. 네. 그래서 그건 얼마입니까? 그거요? 비쌌어요. 그래도 10만 원.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최종규 선생님은 조만간에 이렇게 역사 박물관 이런데 최종규증 이렇게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눈이 보배지. 볼 수 네.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그 교과서에 적힌 예전에 쓰던 말을 살피려고 골랐는데 네. 집에 와서 보니까 뭔가 좀 글씨가 알쏭달쏭해서 네네. 가만히 뜯어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덜란드. 와, 그랬군요. 형설 서점. 지금도 가면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런 서점이 되어 있는 네. 그 지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 교과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예, 형설 서점으로 떠나봤고요. 이제 진주 냇물을 끼고 옆에 있는 동은 서점으로 가볼까요? 저는 이게 냇물이라고 했지만 네. 흔히 남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진주 남강.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 농계가 뛰어내립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쵸? 그 예전에 그 소개했던 서울에 있는 글버 서점에서 네. 영어 교과서를 산 적이 있어요. 50년대 첫 무렵에 나온 영어 교과서였는데 그 교과서를 산 까닭은 뒷표지에 고무도장이 동그랗게 하나 박혔거든요. 고무도장. 거기에 박힌 글씨가 뭐였냐면은 진주 강남 서점이었어요. 진주 강남 서점. 네. 이런 재미난 책을 또 봤네 하고서 그것도 웃돈을 주고서 샀는데 그 네. 도장 하나 때문에 동은 서점이 난강을 바로 마주 보이는 그쪽에 있다가 올해 5월에 옮겼어요. 지금 옮긴 지는 2월부터 옮기는 일을 해서 5월 5일 무렵에 끝났는데 네. 그 4월 30일에 다녀왔습니다. 새로 옮기신 곳에. 새로 옮기신 곳이 알고 보니까 강남 서점이었어요. 강남 서점이요? 이제 그럼 거기다가 팔아야지. 내가 미리 이거를 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강남 서점이라고 하는 곳이
진주에서 교과서하고 교재, 학습지 활동을 많이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었어요. 아직 그 강남서점 할아버지는 네. 계시고 그 강남서점 2층짜리 건물에 1층으로 그 동문서점이 옮겨갔어요. 오. 그래서 옮겨가면서 예전 강남서점 간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 책 역사를 보여주는 강남서점 간판이 한쪽에 있고 새로 옮긴 동문서점 간판도 나란히 있고. 아, 그렇구나. 아, 근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글벗 서점에서 네. 진주 강남 서점에 책을 샀는데 또 강남 서점이 옮겼어요. 그쪽. 예, 아직까지 계시고. 네. 아, 이거 엄청난 왜 사람 하나가 몰려온다라는 얘기처럼 네. 어떤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서 책과 책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바로 최준규 선생님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동문서점도 그 형설서점 즐겨찾기도 그 진주에 있는 소문난 서점이나 다른 헌책집도 한 20일쯤 됐네요. 아, 그래요? 처음 다녀간 지부터. 그래서 다녀갈 적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진을 찍거든요. 네. 제가 찍으면서도 여기 그 헌책집을 발자취를 남긴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자주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문득문득 그 사진을 보면서 늘 곁에서 이곳으로 다녀간다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좀 그런 뜻에서 책집에서 사진을 찍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여러 책집에 가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책 내용을 찍지 마시고 찍지 마시고. 그 책이 네. 책방이 마을하고 어떻게 얽혀 있는가, 내가 그 책집을 가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누리고 그 책집 얽힌 마을과 골목에서 무엇을 보고 또 오늘 같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건너가는 네.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 기운을 담아보아도 재미있잖아요. 또 봄에 가면은 봄빛을, 그리고 가을에 가면 가을빛을, 겨울에 가면은 손이 꽁꽁 얼면서 그렇게 느끼는 그 맛도 우리가 책을 종이를 결을 느끼면서 있는 그 멋 못지않게 오래도록 남을 만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맞아요. 책을 그 전자책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 그 움베르토 에코가 네. 돌아가셨지만 조선일보와의 대담에서 그 아이패드와 이 책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두 개 다 집어 던졌잖아요. 아이패드는 깨지고 책은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책의 질감이나 이런 기름, 냄새 네.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책들을 사랑하시고 또 헌책이 품고 있는 그 역사의 시간과 좀 약간은 좀 쿰쿰한 그런 건너왔었던 냄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 작가님이 쫓아다니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주 남강에 있는 서점의 할아버지는 혹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남강 서점이 찍혀 있는 걸 강남 보셨나요? 서점. 아, 죄송해요. 아니요. 강남 서점에 계신 분은 강남 서점에 있는 걸 보셨나요? 그거는 제가 아직 말을 아무한테도 안 했으니 안 했어요? 모르죠. 아. 모르시겠죠. 한번 얘기할 생각 없습니까? 할아버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그러게요. 아마 강남서점 할아버지한테도 그동안 책은 많이 파셨겠지만 네. 예전에 쓰던 고무도장 자국이 있던 책은 아마 안 남았겠죠.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또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저는 아이패드도 책도 못 던지겠는데 씩씩하게 던지신 분이 있군요. 네네. 책도 아플 텐데. 책이 아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 떼글떼글 부르는 책이 얼마나 아야아야 할까고. 또 오는 길에 네. 고흥에서 서울은 고흥. 기나긴 나들이에 가서 늘 그 시외버스에서 잠도 자고 책도 읽지만은 동시도 쓰거든요. 네. 새로 쓰기도 하고 여기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도 새롭게 느끼고 나누면 즐거울까를 생각하는데 마침 지난주쯤에 토미드 파울라라고 하는 그림책 작가인 분이 있는데 네. 34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네. 거의 이제 90살이 되시겠죠. 조금만 더 사시면 한 세기를 사셨네요. 네. 그분 그림책을
곰곰이 이제 돌아보면서 동시를 하나 써봤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최종규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동시로 좀 길을 좀 예쁘게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쁘게 또 써주셨어요. 예. 선생님 읽어주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놔보고 네. 제가 쓴 거는 여기 있습니다. 네. 어린이를 낳아서 돌보는 분이라면은 아마 토미드 파울라 그림책을 아실 텐데 네. 그림책을 잘 안 읽어보신 분은 모를 수 있는데요. 이분이 그렇죠. 이분한테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그림책은 왼발 오른발 같은 그림책이 있어요. 아기가 갓 태어났을 적에 아기한테 걸음마를 가르쳐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늙으면은 이 자리에서 못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가 자라서 마음껏 뛰었고 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이분들한테 걸음마를 아이가 가르쳐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이끌어주는 줄거리가 담긴 책이 왼발 오른발이라는 그림책이거든요. 네. 그 그림책 보고서 깜짝 놀랐죠. 네. 그렇지. 아이들이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자랄수록 어른들을 일깨워주는 숨결이라는 것을 이 토미더 파울라님은 꽃과 옛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같이 그려서 부드럽고 상냥하게 들려주는 분이에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네. 토미 드 파울라. 할머니 곁에 있으면 두런두런 옛 이야기에 텃밭 고구마 땅감 수박 그리고 나란히 따자. 할아버지 옆에 가면 부드러운 노래 물결에 뒷밭 살구 빨간감 참외 그리고 같이 별 바라기. 걸음마 알려준 할머니, 달리기 보여준 할아버지, 모두 꽃다운 어른, 언제나 숲빛 말씀, 고요히 바람을 듣는다, 하얗게 구름을 읽는다, 꽃씨, 풀씨, 나무씨 심고, 말씨, 그림씨, 숨씨 품고.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동시에도 썼지만은 고요히라는 이름으로도 그림책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예. 토미 드 파울라. 저는 선생님 덕분에 몰랐는데, 예, 작가 한 분 또 알아갑니다. 정말 걸음마 가르쳐준 할머니, 또, 이야! 이러면서 달리기를 또 가르쳐준 할아버지 생각하고, 이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전부터 이렇게 내려왔었던 그런 정성들, 지혜들, 지식들이 또 우리 책에 담겨 있고 그 책들이 또 오래된 지식을 담아서 우리에게 오지 않나, 그것을 찾아내는 최종규 선생님이 계시지 않나,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종규 선생님 오늘 함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순서입니다. 책으로 만나는 문학, 전석순 소설가 모시고 우리 문학 이야기 또 뒷담화, 수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순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석순 선생님 웬만해서 더위를 안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올렸어요. 이제 더워지기 네, 시작합니다. 슬슬 더위가 찾아오기 시작을 했네요. 준비해야죠. 석순 선생님, 우리가 오늘은 이제 어떤 문학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제가 다뤄드릴 작품 아마 그동안 다룬 작품들 가운데서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아실 만한 작품일 거예요. 네.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채식주의자. 저는 육식주의자인데요. 네, 석순 쌤은? 저도 육식주의자입니다. 네, 예,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실은. 네, 이 아마 책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책이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아마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 그렇죠. 부커상을 수상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세계 3대 문학상은 이제 뭐 노벨 문학상, 그리고 네. 프랑스 콩쿠르상, 그리고 맨 부커상이었는데 2019년까지 맨 부커상으로 불렸었죠. 네.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네. 비영어권에 있는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맞습니다. 요거를 번역하신 분과 작가님들께 딱 보니까 한하 약 8천만 원, 네. 네. 아, 5만 세네요. 파운드 정도라고 두 분께 동시에 준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 정보라 작가도 여기 이제 노미네이트가 됐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과학 소설, SF, 공포, 판타지 등이 혼재된 장르 문학으로 이렇게 노미네이트가 되기까지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잘하셨으니까 박수 네.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세계 3대 문학상의 최종 후보에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이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도 네. 이제 K 문학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K 문학의 선두주자 전석순. 아, 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단독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내 귀에다가 속삭여 주세요. K-팝 BTS처럼 네. 우리나라 문학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집계에 따르면 2003년 이후 한 20여 년간 우리나라 작가들이 해외문학상을 무려 35번이나 수상했다고 합니다. 오, 생각보다 많이 받았네요. 네, 생각보다 꽤 많이 받았어요. 혹시 제일 많이 받은 작가가 누구일까요? 한강 선생님 아니신가요? 네, 한강 선생님도 있긴 하지만 네.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은 고은 선생님께서 고은 선생님. 6번이나 수상을 하셨다고 하고요. 아, 근데 사실은 고은 선생님 얘기를 하면 참 안타까운 게, 네네. 뭐, 이제,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땐 좀 얘기도 많지만, 예, 문학적인 네, 면에서 맞습니다. 봤을 때는 우리나라 언어가 절대 해석하거나 번역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맞아요. 문체 때문에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더 많이 문학상을 또 타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혜순 시인님께서 4번 수상을 하셨고, 아, 그 그렇군요. 뒤로 이제 한강 작가님과 김영하 작가님이 3번 정도 수상을 하셨다고 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후보로 올라간 것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학들이 후보에도 많이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수지 작가님의 여름이 온다로 예. 네.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안데르센 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학상에 노미네이트 되는 것뿐만 아니라 판권도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해요. 예. 정유정 선생님의 종의 기원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20여 개국의 판권이 팔리기도 했고요. 편혜연 선생님의 홀이나 또 홀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권이 팔리기도 했대요. 또 최근에는 또 일본 서점 대상에서 번역 소설 부분에서 손연평 작가님의 아몬드가 아시아권 작품이 최다 득표를 한 경우는 처음으로 수상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문학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같은 업계에 종사하시는 네. 입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하시죠? 네, 뿌듯합니다. 예. 굉장히 기쁘고 또 이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 굉장히 어깨도 좀 으쓱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영어로 이거 나가야 됩니다. 리드 투어 어바웃 전석순 노벨. 네, 언젠가 꼭 읽으세요. 네. 자, 그럼 오늘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책은 2007년 10월 창비에서 나온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 벌써 10몇 년 전이야. 와. 네. 근데 요때는 아직까지 우리 번역에 대한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전이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문학이 세계에 알려지는 것에서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한국 문학 번역원을 통해서 많이 번역이 되었어요. 네. 근데 요즘 작품들은 꼭 문학 번역원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많이 번역이 되고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반찬은 다 아시죠? 네. 네, 반찬을 만약에 우리가 반찬이라는 단어가 소설 속에 등장을 했다면 이걸 만약에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사이드 디쉬? 네, 맞아요. 보통은 사이드 디시라고 그동안 많이 번역을 했대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냥 반찬이라고 쓴다고 해요. 반찬 이렇게. 네, 반찬 이렇게 쓴다고 해요. 평창 같은 느낌이네. 네. 오. 왜냐하면은
소설이 알려지면, 문학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문화도 그만큼 알려져서 굳이 사이드 디시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반찬이라는 단어를 써도 외국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밥 먹을 때 곁들이는 음식이라고 아신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문학이 세계적으로 점점 알려져 있고 덩달아 우리나라 문화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 밥과 반찬이 있는 국가들이 몬순 기후에 있는 데서 벼농사를 짓고 그리고 많은 풍성하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국가들이 아시아 쪽에 많이 있잖아요. 이 기후로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럼 K컬처뿐만 아니라 아시아 컬처까지, 네. 문화까지 선두하고 있는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 우리나라 소설을 번역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분이 한국에 관심이 있으셔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문학도 재미있고 그래서 번역까지 한 케이스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번역한 사람도 이제 글을 쓴 사람도 한국 사람, 번역한 사람도 한국 사람의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변화죠. 그 중심에는 아마 우리가 오늘 다뤄볼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채식주의자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선생님 주제를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고 네. 선정을 하셨어요. 네. 거창하게 썼네요, 생각보다. 아니, 근데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네. 채식주의자는 제목처럼 채식주의자인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연작소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1부에서는 채식주의자인 영애의 남편의 시선으로 이제 그려져 있고요. 2부에서는 영애의 형부의 시선으로 그려져 있고, 또 3부에서는 언니인 인애의 시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심에는 이제 채식주의를 하고 있는 영애의 이제 이야기 중심에 있는데요. 네. 채식주의자는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활발하게 또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보실 수 있지만 조금 아직도 좀 낯선 개념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소설은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는 늘 나와 다른 사람과 마주치게 되잖아요. 취향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또 가치관도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소설이 아닐까 싶어요.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에 보시게 되면은 남편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아내가 채식만 하다 보니까 건강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알던 모습과 좀 거리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못 먹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심지어 아내는 구두도 갖다 버려요. 왜냐하면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두도 신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채식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또 좀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가족인 장인어른과 장인어른과 장모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장 격정적인 장면일 텐데요. 가족들끼리 모는 식사 자리에서 장인어른이 억지로 고기를 먹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영애라는 인물은 극단적으로 손목을 긋는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폭력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그거 말고 더 유연하고 더 좋은 방식은 없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소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채식주의자라는 말이 이제 막 상용이 되려고 그렇죠. 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만나거나 그러면 이제 비건 음식점, 뭐 이제 채식하는 중국집 뭐 이런 데 간다고 하면 애들이 좀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이 뭐 이제 두부로 된 면을 먹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유난 떨지 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억지로 먹이려고 했었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런 말들로 주는 폭력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아마 누군가와는 좀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채식주의도 저도 잘 몰랐다가 찾아보니까 뭐 플렉시테리언, 뭐 비건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상대방이 나와 다를 때 그거를 배척하기 쉬운데 한 번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취향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뭐 이제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 그 비건식을 하게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네. 뭐 이제 동물 복지나 이런 것들을 동물 영상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 잔인하고 우리가 저 고기를 취하기까지 오는 그것들, 그리고 환경 기후 위기를 주는 것들, 왜 그 소가 방구 뿡뿡 끼고 하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메탄가스 내보내고 하는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일 사료를 배고픈 아이들에게 먹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생각이나 가치관이 정립되는 과정엔 그 사람의 인생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저도 채식을 하시는 분이랑 언제 한번 밖에서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먹을 때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맞아.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네. 그래도 우리의 배려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근데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계기도 있고, 과거의 경험 때문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 그런 것들을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이 소설 속 주인공은 어렸을 때에 개한테 물리게 됩니다. 네. 근데 사람을 문 개를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이제 죽게 만드는 과정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꿈을 꾸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고기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게 되고 채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꿈 얘기를 남편한테는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걸로 그려지는 소설이기도 해요. 네. 남편이 채식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 전에 아내가 왜 채식을 하는지, 또 아내의 입장을 좀 더 귀 기울였다면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손목을 긋는 상황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이게 아마 입장이 바뀌기도 할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는 채식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한 책을 통해서였는데요. 네.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란 책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한 페이지가 아예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저는 당연히 인쇄가 잘못됐나?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닭이 평생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A4 한 장 정도, 네. 이게 닭의 세계의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어있는 페이지가 딱 A4 용지 정도 사이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펼친 그 책의 크기에서 닭은 평생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닭고기를 먹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조금 더 유연하고 좋은 방식으로 고기를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치관의 변화나 어떤 신념을 가질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보고 또 서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또 이제 형부가 얘기하는 1편에서 다시 이제 1-2나 아니면 4로 넘어가서 네. 그 아내가 채식주의자가 된 과정을 듣는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네, 이해를 하려면. 이후의 상황에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가려면은 그런 상황이 돼서 좀 화해 모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소설을 2부, 3부까지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너무 아쉽게도 화해 모드라기보다는 점점점 극단에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내가 이제 바라보는 언니 입장에서도 걱정이 많이 있을 텐데, 영애라는 인물은 결국 자기가 식물이 되고자 하는 마음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제 문학에서는 식물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돼요. 네. 그래서 채식이 극단적으로 가서 이제는 나 자체가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을 우리가 공감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소설을 찬찬히 읽어보시게 되면은 왜 이 사람은 결국 식물이 되고자 하는 이런 극단적인 마음까지 품게 되었을까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물에 관련된 책들 좀 읽었는데, 이게 왜 식물들이 고래가 오래됐게요, 나무가 오래됐게요? 지구상에서 네네. 나무가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래가 더 오래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식물들이 우리가 봤을 때 피라미드로 봤을 때 생태계 중에서 식물이 가장 밑에 있잖아요. 네. 가장 많은 존재잖아요. 네. 얘네들이 이렇게 살아남을 때까지는 뜯어 먹히면 죽고 했었는데 굉장한 진화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물들이 군락지가 있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피는 그 밑에 단면을 잘라서 내려가 보면 밑에서 엄청난 안투가 일어난대요. 뿌리가 뿌리를 감고 막 우리
군락을 펼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뜯어 먹히고 나면 죽게 되니까 모듈화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예, 매혹하는 식물의 뇌라는 책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책도 한번 보시면 식물들이 다시 보이고 왜 식집사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식물들을 케어하고 있는지, 식물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생동감을 주는지. 그 남산에서 식물 그 산 나무도 이렇게 해설해준 숲 해설가 선생님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도토리 있죠. 도토리가 톡톡톡톡 떨어지면 햇볕을 받을 대로 막 굴러간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씨앗을 내리고 이렇게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공간을 가지고 생동감 넘치게 사는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주의자를 보시고 또 이런 책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식물적 상상력이라는 개념도 뭔가 좀 새롭게 느껴지네요. 네네. 생각보다 식물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군요. 그럼 우리 식물 표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뚫고 가야겠다. 어딘가 빛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 또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신지요? 채식주의자는 부커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죠.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3대 문학상은 노벨 문학상도 있고 공쿠르 문학상도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우리나라 문학도 세계 3대 문학상 가운데에서 노벨 문학상도 수상하고 공쿠르 문학상도 수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노벨 문학상 혹시 제일 많이 상 탄 나라가 혹시 어디일까요? 그럼 당연히 미국 아닐까요? 미국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프랑스가 14번 수상자가 배출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12번, 또 영국이 11번, 독일이 9번. 그래서 이렇게 서양 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네. 아마 언젠가는 이제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우리나라 문학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또 많이 부흥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바람도 가져옵니다. 그거 봉준호 감독이 얘기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너네들 로컬이다. 네. 세계 문학상 아니고 로컬이다. 이제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나라에 더 많이 폭넓은 문학 작품을 만날 수 있게끔 당신들도 이제 좀 넓혀야 된다. 우리나라 작품 좀 읽어보세요. 얼마 좋은지 모릅니다. 특히 철수 사용 설명. 춘천. 네. 되면 꼭 여기서 다른 모든 언론사를 제치고 여기서 단독 인터뷰를 꼭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전석순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전석순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한 책의 시간 여행 5월 30날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책보고 백민철 대표님과 영화 이야기, 그리고 최종규 작가님과 헌책방 살펴봤고요. 전석순 작가님과 채식주의자, 그리고 3대 세계 문학상에 대한 또 얘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즐거우셨는지요? 예, 저희는 오늘 처음에 드렸었던 퀴즈에 대한 정답 발표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나를 사랑하는 연습.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헌책방 기담 수집가 윤성규 선생님의 책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평온하게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저희는 6월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였고요. 여러분 심심하시면 잠실 나루역에 있는 서울 책폭으로 놀러 오십시오. 예, 보이는 라디오 헌책의 시간 여행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